안녕. 자, 이제 현상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이제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행태주의가 1960년대 흑인 폭동, 월남전 등 급박한 또는 적실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서 후기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새로운 행정학을 해보자 신행정학, 신행정학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했고요. 사회적 약자, 흑인들을 시험 점수는 조금 모자라지만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당제로 뽑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학이고, 이것이 이제 80년대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블랙스버그 선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상학은 실정주의를 비판합니다. 인간 외면, 실정주의에서 강조했던 인간 외면이 아니라가 중요하죠.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내면, 의미, 의도를 중시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현상학은 겉으로 보이는 기쁨의 눈물과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눈물을 흘리는 이 외면, 눈물을 흘리는 이 외면은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죠?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인간의 어떤 내면, 의미, 의도, 내면, 의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혀 갑하고 을, 기뻐서 우는 갑과 슬퍼서 우는 을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행태주의는 외면은 같으니까 같은 행위로 본다는 거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같이 객체로 존재하는,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로 분석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사회 행위는 의미와 의도, 생각,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와 의식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의 상호 교집합, 이른바 상호 주관성, 공감대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갑하고 을한테 가서 너가 지금 슬퍼서 우는지 기뻐서 우는지, 내가 보기에는 너 상황에서는 슬퍼서 우는 것 같다. 맞냐?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슬프다. 나도 동의한다. 방금처럼 서로 주관적인 인식을 서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공유해 나가면 되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른바 감정이입,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이입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상호 주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극 반응으로 설명되는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의미와 의도를 가진 행위다. 그래서 능동적 존재. 그래서 인간 행동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만의 의미와 의도를 가진 행위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와 의도를 가진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내용의 의미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현상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 중요하죠. 액션은 의도와 의미가 있는 행동을 말하고, 비헤이버는 행태는 표출된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기 기쁘고 슬프고는 눈물을 흘리는 의미와 의도니까 이것을 액션이라고 그러고요. 겉으로 외면인 눈물을 흘리는 것은
behavior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의도, 액션과 behavior를 구분한다. 액션과 behavior를 구분한다는 거죠. 현상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죠? 객관적인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사회현상과 달리,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어떤 의미와 의도의 결합이기 때문에 가치 함축적인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상호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는 관점이죠. 자, 근데 역시 이런 현상학은 역시 너무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죠. 그죠? 인간의 의미와 의도를 어떻게 할까요? 참 이거 알기 힘들죠. 그죠?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와 의도를 강조하지만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정말 그죠? 10개의 물 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험의 형식까지도 이해하도록 한다는, 그죠? 20대들이 지금 분노한다. 겉으로 보는 이러한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더해서 어디까지 더 가져야 된다? 바로 이 사람들의 분노하는 지점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까지도, 즉 경험의 형식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한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현상학에서는 상호주관성, 좀 공감대죠. 상호주관성, 또는 이걸 사이 간자를 써서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그죠? 옳고 그름, 바람직스러움을 판단하는 윤리 기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윤리 기준을 도출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상호 주관적인 공감대에서 얘기될 수 있죠. 폐지 줍는 할머니가 교통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지만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한 번쯤은 가볍게 얘기하고 봐줄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상호 주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얘기될 수 있죠. 자, 지나치게 이제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같니 다르니라는 것은 너무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사변적이란 말은 약간 좀 언어 말장난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사변적이다, 철학적이다. 근데 이제 한편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죠?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 행위라든지, 고개를 돌리는 행위라든지, 무릎을 탁 치면 발이 톡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 의미와 의도가 없는 행위죠. 그죠? 의미와 의도가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대한 연구 방법, 있죠.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구 방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비판 이론입니다. 비판 이론은 우리 사회 전체를 말 그대로 이제 비판, 어떤 그 행위 자체를 되게 시니컬하고 좀 더 비판적으로, 좀 그렇지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론을 바로 비판 이론입니다. 총체성,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소외, 인간 억압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행태주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적 이성만을 연구합니다. 행태주의는 도구적 이성.
그러나 실천적 해석적 이성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상호 주관성이죠. 상호 주관적인 이해. 자, 비판 이성은 그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는 어떤 인간 소외나 억압의 구조, 이른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른바 물화된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통해서 기존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인간 해방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정년을 맞을 때까지 임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공급 체제 하에서는 임금은 조금씩 올라가죠. 고봉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 한 명을 구조조정하거나 정리해고를 해서 잘라서 이만큼 한 명을 자르면 이렇게 해서 신규 직원을 두고도 3, 4명은 더 고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상한 데 발령 내서 직무를 주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파란색. 앞으로 임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피크 꼭지점을 두고 나서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임금에 이제 뭘 둔다? 이렇게 정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임금에 정점이 없었죠. 내가 정년 맞는 해에 내가 월급을 임금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럼 임금 피크제를 두게 되면 이만큼, 그죠? 요만큼의 여유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직원을, 신규 채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노동자들은 뭐가 좋냐? 그러면 임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항상 잘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기업의 신규 채용의 욕구와 노동자들의 정년 보장의 욕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좋은 도구이다. 자, 그러면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한 방금 연구는 수단적, 도구적 이성이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적의 수단, 도구를 찾는 이성이죠. 근데 이 나이 많은 근로자가 왜 이 임금 피크제에 동의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동의했던 의미와 의도를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 봅시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는 것도 걱정이고 제가 좀 고용 임금을 좀 깎아도 크게 우리 자식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한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이성은 바로 해석적 이성이죠. 공감대, 상호주관성, 인터 서브젝티비티를 확보하려는 이성이죠. 근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냐 이 말이죠. 자, 사용자, 자본가들은 신규 고용을 하려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고 원래 자기들이 정년 보장을 해주기로 뽑았는데 갑자기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자를 서로 분리해서 자신들의 자본가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바로 인간 억압 또는 노노 갈등을 야기하는 인간 억압이나 인간 소외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식으로 분석하면 그것은
이 임금 피크제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비판적으로. 그죠? 임금 피크제가 존재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노사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신규 채용을 하고 더 많은 정년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본가 계급의 어떤 탐욕 또는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약속 위반 또는 어떤 기존의 권력 구조나 억압의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 이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그죠?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여러 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데 노력한다. 도구적 이성. 그 행위를 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해석적 이성. 그러한 사회현상 또는 제도가 도입된 억압의 구조, 소외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인간 해방을 지향하려고 한다. 이른바 비판 이성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성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